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당 모두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내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그냥 뭐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바쁘다? 맨날 잘 나간다? 아니, 그냥 크게 다른 거 없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CBS 라디오 한판승부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요즘 최근에 이제 한판 내부자들 김규환 논설위원장과 고영애 논설위원이 나오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우리 배종찬 소장하고 성대모사 하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요런 몇 개 좀 간판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자리를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들어보니까 그 김규환 논설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또 구영애 전 사회부장 이분도 논설위원이죠. 네, 자, 그렇죠. 이 두 분이 모셔가지고 그 취재 뒷얘기 같은 걸 하시던데 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관련된 문제를 한번 김규환 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슨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이제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이제 제가 그 올해인가 내년에 은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 직전 논설위원장이고 네. 고영애 논설위원도 그 1년 후배라서 두 분이 연달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전 그쪽이 훨씬 더 연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고 이제 몇 번 나와서 반응이 좀 뜨거워서 반응이 재밌었죠. 예, 점점 더 취재를 많이 해오시는 데다 보통 기자 같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하지 않을 얘기들을 그냥 막 하십니다. 막 질러. 어차피 김기현 위원장 막 지르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이면 나는 은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전에 나경원 의원과 관련돼서 문자 주고받은 얘기들도 그렇고 이 김규환 논설위원이 원래 또 새누리당 출입을 오래 하셔서 그쪽하고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더 큰 거는 국정원. 김준영 비서실장 건을 폭로를 해서 거의 폭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분의 문제의 핵심은 그 김준영 비서실장에게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국내 정치 파트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서 국정원 내부 감찰 막 벌어지고 난리가 한번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본인 취재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을 얘기들을 다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의 취지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네, 그리고 난 절대 물러설 네. 생각이 없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소스가 어디냐고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재명 주변 이재명 측근 이렇게 해서 넓게 나도 확실히 취재한 거 하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원소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있다고 말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여전히 내가 이재명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난 내가 취재를 해보니 그런 이 당 지도부내 특히 이재명 대표와 주변 분들의 기류가 있다더라 이렇게 전달했던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그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규환 논설위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다음 날 심지어 저에게조차 취재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김규환 논설위원 연결해달라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본인은 말하지 않겠다고 어제 한 것이 된 얘기라고 하고 미디어 오늘에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체 종사자로서 언론 매체 종사자로서 내가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터뷰 정도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재명 대표 그 측근들을 상대로 한 취재 결과를 말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추후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생각이 없고 사퇴 의사가 전혀 없으며 만약에 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옥중에서 공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CBS 논설위원장이 한판승부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입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나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김규환의 말이 맞는 것으로 지금 막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런 결심을 한 바도 없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이 김규현 씨는 내가 방송에서 한 얘기 그대로가 다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결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결됐으니까 그런 예. 거. 이 얘기는 앞으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넘어오면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 안 하겠다. 지금 대표직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사람이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개파 중에서 어느 개파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 뭐 이제 언론에 나가서 말하길 좋아하는 몇몇 비주류 의원들의 사적인 의견이 제시될 뿐이지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퇴할 일은 없다는 건 또 마찬가지 얘기고 옥중 공천이 좀 뭐 조금 논란의 소진이 네. 있습니다만 나머지 말들은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상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서른 의원이 지금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주일만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말이 또 나왔어요. 그 타임에. 왜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이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 얘기랑 이 얘기랑 섞어가지고 뭐가 있나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 표 계산을 해보면 아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비명계랑 반명계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냐를 놓고 보면 사퇴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사퇴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14개월 선거가 남았는데 총선까지 네. 비대위를 14개월 끌고 가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한 6개월 정도 비대위 하다가 총선 8개월 놔두고 임박해서 전당대회를 하나요? 그게 더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네. 그럼 비대위는 안 되는 상황이면 사퇴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로 넘어가야 될 텐데 지금 비명계랑 반명계를 모을 만한 구심점이 지금 존재하나요? 그리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현재 있는 룰로 해도 새로 선거를 전당대회를 치르면 비명계가 당대표직을 탈환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나오는 게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 배후에서 뭔가 이분들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2월 14일에 통화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짧지만.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필이면 그 즈음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심사가 그 이후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낙연 대표가 한국에 와서 잠깐 사람들하고 모의하고 난 다음에 오다를 내려놓고 올라간 거다, 다시 나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의 일관적인 행동과 이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합쳐지게 되면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낙연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 대표님한테는 그분이 지금 전당대에 나오신다고 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힘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이낙연 대표한테 사적인 뭐 없습니다. 그냥 예,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축출하고 나서 자 이제 제가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다? 제가 보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험을 이낙연 대표로서 지금 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게다가 줌이나 카톡도 다 있는데 꼭 들어와서 무슨 지시를 하고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비명 반명계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린다는 입장에서 같은 입장일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뭐 친문계를 예를 들자고 한다면 글쎄요, 별로 실현성이 없는. 이미 지난번에 전당대회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패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정치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우선 뭐 이낙연 대표가 들어왔었는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민주당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요구 청원이 이틀 만에 7만 정도, 지금 7만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지금 맞불 작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청원에 대한 응답은 3,000명인가 4,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이 나오면서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 이재명 대표가 즐기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웃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입장들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그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표결 결과 나온 다음 날부터 대변인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 비명계나 반명계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이미 얘기가 나갔어요. 네. 제 기억에는 2번 대변인 얘기를 했고 네.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등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투표 과정에서 비명 반명계 의원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얘기를 듣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찬성표를 던지거나 무효기권을 할지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것이고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비명 반명계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못을 박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알았고 대표 얘기는 알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늦게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동의가 되지 않고 대변인이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 문법에서는 대변인이 말하면 그건 당대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지 굳이 마이크를 잡아서 본인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는 서로 양해를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건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설명한 상황으로 좀 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수박 색출 움직임에 대해서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색출 논란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명 반명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심 저녁으로 계속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만나고 제가 비명 반명 쪽에 취재해 보니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본인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내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내만 한다는 거예요. 예, 쭉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색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장 명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이제 거꾸로 이재명 대표 본인일 거라는 거죠. 그때 그렇죠. 무슨 얘기가 다 들었던 얘기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심지어는 사퇴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일단은 수습을 하고 한 팀으로 나가야 된다는 쪽 방향을 정한 거잖아요. 그건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인 거죠. 그런데 정보가 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 처단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건 뭐 당원으로서는 화가 나는 것을 화를 내는 대로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는 대로 따라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안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욕할 수는 없죠.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지만 타협하자고 하면 난 이재명이랑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뭐 각자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정보를 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확전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멈추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부 먹히고 일부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안 먹히는 분들도 두 갈래로 있는 거죠. 한쪽은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분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따라주시면 되고 이재명도 나약하다. 지금이 무슨 타협할 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입장대로 관철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때도 그렇고 좀 내분이 이제 일어나고 그럴 때 좀 세게 나가자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 좀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이제 조금 정리되듯이 혹시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단 당내 계파 갈등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상은 항상 있는 항상 것이라서 뭐 이게 이번에만 특별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미화를 해서 그렇지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부는 극심했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네. 그럼 이제 분당에 대한 움직임은 글쎄요. 지금 나가려면 비명 반명계가 나가야 될 텐데 무슨 구심을 가지고 저분들이 나가서 어떤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하나 가능한 게 있다면 비례정당으로 이번에 이제 위성정당 안 만드는 방태로 네, 어떻게든 네. 고칠 테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비례정당으로 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닫을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것도 뭐 선거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나 될 일이고 지금
김진표 의장 등이 얘기하는 건 비례대표 의석을 좀 확 늘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70에서 100석 정도 늘린다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100석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인다라면 비례정당 중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노려보는 건 나중 일이다. 선거법 정리가 된다면. 근데 지금과 같은 선거법 형태로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략 60석 정도의 비례석을 가지고 뭐 다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계보 쪽이 움직인다든지 뭐 민주당에서는 글쎄 누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나갈 가능성은 비례형 정당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 공천 얘기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024년 이제 4월에 있는 공천이 모두에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관심사일 테니까. 꼭 국회의원 되고 뭐 그러는 것만으로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정말 너무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기 공천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을 골자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비명계가 막 싸움이 일어날 듯이 화를 내고 있던데 여기 보니까 차기 총선 출마자 심사에 반영되는 당무감사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해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반영하겠다.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서 당무 기여활동 항목을 신설을 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지역구는 20%, 비례는 30%. 이제 뭐 이런 얘기. 또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50%로 늘리겠다. 현행은 40%인데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이제 개딸들이 미리 나서서 또 작업하는 거다 이러면서 난리치던데 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반드시 개딸이라고 하는 그 주장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권리당원의 이런 입김이 너무 세지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정작 빼놓고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그 동네에 가면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 대의원이 지역위원회를 대의원 운영합니다. 있죠. 사실상. 네. 근데 아무 데서도 대의원이 지역위원회를 운영 안 하죠.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소속 대의원들 다 임명하니까요. 권리당원들 6명이 연명해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뽑을 수도 있는 규정은 있는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역위원회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권리당원 비중 늘리는 거 이런 거 다 뭐 지금 당장 당원이신 분들은 야 이거 여론조사 넣으면 내가 가서 빵점을 줄 거라고 각오를 하고 계시겠지만 현역 의원은 동네에서 놀겠습니까? 다 시구의원들 통해서 엄청난 권리당원들을 확보하고 모으고 그렇죠. 있거든요.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온라인 권리당원 비중이 지금 아직도 4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해서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실제 당원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온라인 당원들의 여론이 100% 반영되면 일단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로 권리당원 모집에 더 지역위원장들이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개혁적인 의원이고 비개혁적인 의원이고 다 얘기 안 하는 건 지역 대의원들을 뽑는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위원회가 민주화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대의원을 뽑아서 지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지역위원장을 축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혁신안이라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하려면 지역위원회부터의 민주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개혁적이고 비개혁적 의원이고 다 찬성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원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 굳이 모르는 상태의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상태라서 저는 권리당원들의 의사 표현의 비중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당원 교육, 그다음에 수구위 민주주의 형태의 당원 토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결론을 만들고 투표를 해야지 지금 하는 형태로 권리당원들이 유튜브 방송 몇 개 말고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투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되고 그러는 가운데 권리당원들의 역할을 키워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의원이나 비개혁적인 의원이나 자기 지역 내에서 민주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지역에서의 민주화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네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뭐 여론조사가 하도 들쑥날쑥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제가 보고 좀 놀랐거든요. 민주당은 뭘 했길래 그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 지지도가?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좀 부동층. 부동층. 즉, 아니, 어느 정도 다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언제나 민주당에게 투표할 마음을 열어줄 생각이 혹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양당의 모습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몰라 난 다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넘길 것인가로 즉 중도층을 설득하는 여하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중도층들을 어떻게 다시 모시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저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그런데 왜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더 떨어져 나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은 안 떨어져 나가거나 그쪽으로 옮겨가냐 이거죠, 제 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지금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를 들어서 예를 볼 수 있지만 저기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안철수 나오고 김기현 나오고 뭐 장해찬, 천하람 야, 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쨌든 많은 세력들이 충돌을 하는 데다가 게다가 다음 세대인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 블록화를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천하람의 경우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주류가 주류인 상황인 거죠. 주류가 주류이고 주류 외에는 목소리를 내면 해당 분자다라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실제로 이제 비명 반명계가 전 찬성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해당 분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를 단합해야 된다라는 당내 여론도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당내 여론이 존재해야 된다는 또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있는 상태에서 야당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전례도 없고 네. 총선은요. 야당의 지지율로 치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중에서 부정률로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60%를 상회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영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이 여당이 크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현진님께서 TV 채널이 바뀌었나요? 158번에서 뉴스토마토를 볼 수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케이블 채널로 이 토마토 TV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유튜브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이 케이블 채널 나가는 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텔레비전하고 연결시켜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배분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지고 끝나는 시간, 뭐 시작하는 시간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던 말을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되게 많이 불편했었어요. 게다가 뭐 광고도 그렇고 이것저것.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과감하게 TV하고 연결을 시켜서 나가는 거는 저희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 김에 이제 저희가 오늘 상황 바뀐 거 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김성애 소장 얘기로는 어쨌든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또 하나 저는 총선에 영향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거 이재명 방탄이다. 또 특히 한동훈 장관은 봐라 이 특검 추천권을 봐라. 이게 바로 이 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특검 추천권이 특별검사 추천권이 이재명 대표,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 아니니? 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우선 특검법 발의된 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고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특검법에서는 여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 민주당밖에 조건에 맞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박홍건 원내대표가 이미 밝혔습니다만 정의당과의 추천권을 놓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원내 원외에 있는 모든 이 여당 야당들이 함께 모여서 추천권 문제를 잘 공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당에게 추천권을 주면 사실상 대통령이 시작부터 임명하는 상태가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의 말은 따로 비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줘야 된다. 검사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안 되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50억 클럽은 일단 김만배 씨가 2019년에 대장동 수익을 현실화한 직후부터 돈들이 실제로 나갔잖아요. 박영수 특검 특히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 머니투데이 홍 회장 같은 경우도 줬던 돈 다시 환수했어요. 예, 환수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불거진다면 환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범죄상으로 봤을 때는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은 최근에 다시 수사를 이 부분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생색은 내야 되겠는데 검사들 건드리기 힘드니까 언론인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와서 증언을 하니 뭐하고 떠들고 있는데 2019년에 범죄가 벌어지고 통장에다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단 한 줄의 수사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은 수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특검이 추진돼서 일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공고한 검사 조직 내에서 평생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이번 사건을 맡을 특검을 해줄 전직 검사나 전직 변호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법조계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뭐 검사 출신 다 요직에 꽂아 넣어주는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지금 뭐 내로남불 전성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 검사를 고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비판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바일 투표율이 47.51%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RS를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돌린다는 거거든요. 각 후보들이 자신이 유리할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투표율의 진짜 의미 그리고 진짜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김기현 쪽, 그러니까 친윤계 쪽의 조직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아하. 문자가 링크로 오는데 링크를 누르면 들어가서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실명 인증 확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투표인지 다 알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이제 암호화가 비밀화가 돼 있고 게다가 선관위에서 주관을 하고 선관위는 결과만 지금 정당에 주고 과정은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위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튼 실명 인증을 하고 하는데 실명 인증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을 텐데 45%가 47%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너 했냐? 그러니까 동네마다 조직 다 돌려서 했냐? 인증샷 보내라. 투표했냐? 계속 물어보고 체크하고 점검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동원도 상당하다는 게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청년층 지금 전체 유권자로 놓고 보면 20%가 안 되긴 하지만 요쪽도 거의 다 투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상당히 대결이 치열할 것 같아서 근데 이쪽은 제가 지금까지 투표하는 결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7만 명 정도가 그 선거인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47%라고 한다면 40만 명이 넘게 지금 투표를 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원래 페이퍼 당원들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2022년 지방선거 준비하려고 시구의원들이 모아온 당원들도 반 넘게 존재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구의원들이 자기가 당원 가입시킨 사람들은 다 투표를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돼서 네. 김기현 후보 쪽이 엄청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7.5%라는 게 51%라는 게 뭐 천하람 안철수보다도 김기현에게 유리한 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그럴 수도 거예요? 있다고 보는 왜냐면 건데 조직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제가
이쪽 여론조사, 특히 당원 여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갖고 이번 결과가 나오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갈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예, 가는 쪽에다 일단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간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 황교안, 물론 뭐 사퇴하시라고 맨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황교안 후보가 나 그래도 김기현을 응원 안 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김황연대, 안천연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도 결과적으로는 김황연대가 이기겠네요. 안천연대는 상대적으로 고리가 약하고 게다가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에게 가까스로 이기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라서 김황연대는 지금 황교안 후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당대표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의 공천권을 얻어내기 위한 멱살잡이인 것이거든요.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그 태극기, 극우,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지금 집단들이 의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안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문건 등이 공유됐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해당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이거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피해만 보다 말 것인지 이걸 계기로 뭔가 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인지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애시당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멱살 잡았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중에 와서 물론 지금 이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 이건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치적 카톡방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게 상관의 허락 없이 이런 짓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잘리는 일인데. 네.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너무 조직적인 개입이고 노골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여튼 상황이 이런 지경으로 간 것은 안철수 후보가 혹시나 친윤계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비굴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서 천하람의 등장으로 그나마 비윤계표가 천하람 쪽으로 다 몰리면서 본인의 지위가 몰락하게 된 것인데 처음부터 나의 정치 노선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왜 출마하셨습니까? 제가 당대표 되고 싶어서요. 왜요? 당대표가 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네. 뭐 정해졌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말에 입을 싹 다물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렇게 하면 친윤계표 중에서 일부라도 얻어서 결승전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마. 그런 헛된 희망이 이 무서운 정치판에서 특히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이미 다 소문나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텔레비전, 케이블 TV에서 독립하고 연결 안 하고 우리끼리 하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옛날로 들어가는 게 나은지 한번 여러분들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일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55.1%라고 네, 했나요? 최종 투표율 나왔고요. 네. 오늘은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네, 현장 투표 있죠. 오늘 누가 나온다고요? 그 자리에?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정말 참여를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 많아요. 부지런하시고 네. 예. 김기현한테 힘이 실어주려고 김기현 대놓고 오는 거죠. 김기현 씨하고 이렇게 둘이 친할까요, 진짜 솔직히? 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속마음이 어떨까요? 속마음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합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윤핵관을 시키고 싶었는데 윤핵관 시키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대리인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야 본인이 당대표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고 삼선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도 했던. 네. 그렇게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막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돼요? 너무 폄하하는 내가? 거 아니에요? 예.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분은 그 여당의 대표를 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가 하고 싶은 사람은 김기현 후보. 그분은 어떤 형태로 대표가 해야 되는데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윤핵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윤핵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그럼 대표로 내세우지 하다 보니까 가장 자기가 볼 때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컨트롤이 가능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요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예.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둘째 턱받이님께서 네. 이분이 계속해서 이 후원을 해주시면서 그래요? 네. 최 목사님 예. 세종 일장기도 목사라는데 교회 자정작용은 작동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셨네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정작용이 작동이 작동이 안 돼요? 안 되고 왜 있어요. 그럴까요? 그걸 진짜 왜 그럴까요? 저도 왜 그럴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진짜. JMS 목사들 목사라면서요. 그게 목사님들 무슨 왜 뭐 그러니까 사입이죠, 다. 사입이. 그건 완전 사입이고. 다 목사란 이름을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신학교가 워낙 그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운영되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자체적으로 신학교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한다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목사 안수하고 막 이러거든요. 교단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저는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나오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 우리 기성교단, 소위 이제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기성교단에서 한 것인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라고 하다고 다 믿지 마세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자기가 목사라고 한다고 해도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신학교를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또 제대로 된 교단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해야죠. 조그만 교단들도 너무 많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냥 목적에 의해서 그냥 목사 아무나 안수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가 생기고 이상한 목사들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일인데요. 예. 지금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 흥행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흥행 요인을 꼽아볼까요? 아니 일단 고무돼 있다는데 흥행에 성공한 게 뭐로 흥행에 성공해? 지금 이게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흥행에 성공한 겁니까?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어쨌든 이름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네. 나쁜 이름으로 나오면 뭐가 좋은가요? 정순신 좋나요? 노이즈 마케팅이라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목사라는 사람 아까 뭐 저는 목사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도 자기가 나와서 그랬대.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그러니까 대스타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 그게 일장기 된 좋아요?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냐고. 나는 제 그 말은. 사람한테 꼭 욕해주고 싶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 뭐 흥행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심지어요.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여투쟁을 하겠대. 자기도 여당인데. 대여투쟁. 누가 그런 말 했어요? 황교안 네. 후보가 그랬어요. 대여투쟁을 강하게 하겠대.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안철수 황교안 두 분이 나와서 그거 했잖아요. 기자회견. 네, 공동기자회견.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그 결과 나와도 불복할 것 같아 이러다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게 흥행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그게 관심 많이 받아 좋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 네. 오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로 가겠죠? 가죠. 네. 갑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과반 당선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랑 누가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갈 거라고 보지만 천하람 후보가 일정 부분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바일 투표가 상당히 높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ARS보다 모바일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네, 높았어요. 47몇 %. 그렇죠. 근데 물론 모바일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모바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2030이 더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30이 적극적으로 만약 움직였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동료에 의해서 그러면 일정 부분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약간 각을 세우지만 그전엔 항상 제 표현이에요. 비굴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말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아무 말을 안 해. 그다음에 안 연대 쓰지 말라니까 안 써. 이런 태도를 보이니 누가 지지를 하고 근데 싶겠어요. 말은 진짜 잘 듣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요. 어른들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은 네. 좀 센 사람이 너 하지 마 그럼 네 이거잖아요. 뭐야 이거 뭐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공부- 공부 잘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 안 됐습니다. 공부 못하는구나. 이것 보세요. 미국에서 박사 받고 미국 교수한 사람한테 근데 영어도 못하잖아요. 영어 하는 거 이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망발을 이거 고소하겠습니다. 저 명예훼손으로.
아니 영어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솔직히.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라도. 왜 이러세요? 그럼 영어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뭘 해보세요. 코멘트를 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데이야 배드. 어때 데이야 배드? 이거 말이 돼요? 아니 말은 돼요. 아니, 그거는 배드는 그들은 나쁘다. 말은, 그건 말은 되네. Not good. Not good. 이런 것도 못해요? 그게 NG예요. not good이란 말이. 그러니까 NG 그런 줄임말. 것도 못하냐고 그거 내가 한 거고. 본인은 그거보다 조금 나은 영어 한번 해봐요. 아유, 진짜 왜 이러세요? 난 외고 나온 사람이야. 난 대원 외고 나온 사람이야. 외국 나왔으면 외국어로 싫어야지. 영어로 아니 진행해 미국에서 지금부터. 선생님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못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고등학생이 왜 이래요 난 진짜. 자 중요한 건 네. 어쨌든 이번에 두 가지 알았습니다. 뭡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영어를 못한다. 뭔 소리예요? 그런 유언비어를. 두 번째, 아까 그거 해보라고 그러면 왜 증빙을 뭐, 못해. 네, 두 뭐, 번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키면 한다. 저는 안 합니다. 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이 공부 잘하는 서울대 간 사람들은 시킨 네. 대로 한다. 자, 그렇다면 예.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뒤늦게라도 각을 좀 세우려고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선 투표 가더라도 질 거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한 말을 이 말이 어떻게 실현될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안철수 후보가 음. 사퇴하세요 김기현 씨 이랬는데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당신과 이 대통령실에 뭐 이렇게 경선 과정에 관여한 내용 이거를 전부 다 고발하고 증거를 가지고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위를 전환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그냥 압박용으로 한번 해본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낮아요. 본인은 그렇게 희망할 수는 있지만 네. 물론 그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안 될 걸 알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그러면 본인이 대권 과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저는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을 잘 들어요? 잘 들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박수 쳐주고 그냥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순응하면서 갈 거지만 총선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힐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번에 뭐 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김기현 후보가 됐는데 거기서 반기를 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그럼 않아요. 자기가 한 말에 공식적으로 한 말에 또 없는 게 되잖아요. 늘 그러죠. 아니 이분 늘 그러지 그래? 않았어요? 언제 늘 안 그런 그래요? 적 있었어요? 노영희 변호사 기억 중에 이분이 그러지 않고 진짜 끝까지 결기를 가지고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네. 별명이 철수잖아요. 내 친구 철수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철수 있고 기영이 있고 민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영수, 기영이. 민수, 철수. 철수. 제일 클래식한 게 철수지. 좀 세련된 게 민수고. 아 그래요? 이름 따라가나요? 네, 그럼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청와대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이 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KTX를 포함해서 여러 땅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비대위를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철수 후보는 주장했고 주장을 했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맨날 들고 나오시는 분이니 그렇죠. 만약에 전당대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정말 수석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개입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황교안 후보가 맨날 지적하던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뭐 한기현 후보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인가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예컨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대통령실의 이런 개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볼 때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는 정상적인 후보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후보는 예전에 정광훈 목사 요즘은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태극기 집회 같이 나가서 막 흔들고 막 네, 이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고 부정선거라고 지난번 총선을 부정선거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보수 내에서도 입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따라가다는 보수가 함께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리두기 했단 말이죠. 태극기 부대가 되고 극우가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덕분에 돈도 많이 후원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가 가장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그 대표 선거에 나와서 이미지 변신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는 하는 사람이다. 난 정상인이다. 그래서 부정선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저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우면서 뭔가 비윤이라고 하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만약에 저는 뭐 총선 이후에 상당히 윤핵관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윤핵관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왜요? 대통령과. 공천은 안 돼서?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네. 총선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에서? 네, 총선에서. 그렇게 되면 내임덕이 강하게 올 겁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장제원 의원의 공천 관련해 한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장제원 됐었죠.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윤핵관들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만들고 그들을 팽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자기가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검찰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 분석인데 네, 지금 맞아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동의해요. 네. 검찰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할 거고 네. 기존의 의원들을 많이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민의 사람이라던가 반발하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당협위원장들이라던가 엄청 반발해요. 또 내지는 윤핵관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팽당한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만히 있지 거잖아요. 않죠. 그러면 엄청 시끄럽겠네요. 시끄럽죠. 그럼 분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럴 말하잖아요. 때 대통령이 또 니네 조용해. 아, 그렇게 안 이렇게 돼요.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지금은 돼.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공천을 했는데 거기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다음부터 말 안 들어요. 누가 말을 들어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그렇게 내년 초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그렇죠. 말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천이 끝나는 순간, 얘를 공천을 해서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그럼 기존의 정치인들은 다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공천에 탈락을 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예전에 친박연대 기억 안 나세요? 친박연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박근혜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천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쪽에 있는 사람이 다 정리가 돼버렸어. 네. 뭐 자기들끼리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또 성공했잖아. 그렇죠. 또 정권 유지했잖아.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해. 뭐 윤핵관 뭐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따르다가도요, 자기가 공천 떨어지잖아요. 바로 배신합니다. 총뿌리를 거기다 겨눠요. 그렇군요. 예. 자, 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제가 아까부터 우리 최진명 교수님 영화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네. 영화 좀 잘해봐라. 네. 영화 한번 해봐라. 한 번이라도 해봐라. 계속 그랬더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쿠치넬리님께서 뭐라 그래? 교수님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노 변호사님 알아듣는지 보게. 알아듣는지. 그러네. 못 알아들을 수 나 있겠네. 외고 나왔다니까요. 한번 외고 해보라고 나오면 해보세요. 너무 제가 볼 때 외고 나가도 못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뭘 해봐요? 영화 한번 해봐. 내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미국 대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대학교, 대학원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못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이슈 마지막 질문합니다. 예. 지금 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하고 네, 안철수 세게 후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가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후에 안철수 후보의 입지 저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결기도 없고 그렇다고 비윤계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역할을 하기에는 지도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고요.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더 강하게 안철수 후보와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기여를 했다. 본인이 무슨 보증 섰다고 그랬나요? 연대 보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연대보증인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한 동지에 대해서 또 각을 세우고 비난하느냐 이러면서 톰 잘했어. 톰과 제리.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랑 각을 맨날 세워왔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톰이다. 톰 잘했어. 계속해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형사 사건 이런 그거 안 무고죄 이런 거 아직 끝났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건 검찰이 하고 노원병 있으니까. 노원병인가요? 네. 네. 그 자리가 지금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이, 김은혜 수석이 돌아오고 나면은 그 자리를 또 분당 갑 지금 그 자리를 안철수 후보가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김은혜 후보가 그냥 노원으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상 아무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서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아, 정말 저는 이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외교부 일각에서 한일 간 협상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을 제안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야, 어차피 할 거 그냥 해. 왜도 먼저 받는 게 낫지. 국민 1%가 지지해도 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 매우 화났습니다. 윤석열 굴욕 외교.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결단을 많이 내릴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본인은 그걸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그러니까 미국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군사적 공조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응하는 패권 가운데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한 편이 돼서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받아들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국과 친해지고 일본과 친해지는 것을 통해서 정책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보수 진영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반쪽도 안 돼요. 저는 3분의 1 정도의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 진영이나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보수 진영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중도층이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국민의 정서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고 그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피해자들의 아픔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는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게 있는지, 권선징악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예요. 선거와 투표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물론 네.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심판에서 국민의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총선이란 말이죠. 네. 총선이 저는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전에도 촛불 집회 나오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하시겠죠. 네. 그러나 그거보다도 명확하게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투표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 동현님께서 안철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기대 안 이런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큰 도리님께서 아침은 토마토, 저녁은 디너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꽂힌 부분은 큰 도리님. 닉네임이 큰 도리님이시네요. 아, 갑자기 대게가 먹고 싶네. 니들이 큰 도리를 알아? 열심히 지켜달라고 팔지 말라고 해서 찜쪄 먹으면 어떡해요? 팔지 말라고. 남한테 뺏기니 내가 먹겠다. 그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팔지 말라고 하고 가도 팔 건데 그러니 내가 먹고 말겠다. 이 살신성인의 자세 아닙니까? 살개 정신인가? 큰 도리가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요. 그 말하는 게 웃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야채도 먹지 마. 그냥 굶어 죽어야 돼 우리가. 자,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드디어 네.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느냐? 40억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다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 회사가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였던 게 확인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공범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그동안에 견지했던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마치 검찰이 수사 잘하는 것이냐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거 시큰둥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소환도 안 하고 계속해서 무혐의 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의 압박?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의 여론의 압박. 압박. 예.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하. 물론 뭐 이정미 대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제대로 안 하면 우리도 특검에 뭐 동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네, 말은 열어놨지만 해놨죠. 예. 그러나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큰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럼요. 본인들의 지지층인 진보층 특히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 문제를 그럼요.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회원 수가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의당 회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놀란 당원들이. 거예요. 예. 왜 인제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정의당은 그리고 당원비도 비싸요, 딴 데보다. 아, 그래요? 네, 10,000원인가 그렇대요. 어. 정확하지는 1,000원짜리는 않은데. 없어요? 민주당은 1,000원이 있잖아요. 1,000원도 있죠. 근데 정의당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원들이 십시일반 많이 모아주나 봐요. 근데 그 회비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못 놀란 견디는 거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여론이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섰다고 저는 봐요. 뭐 명분이야 뭐 인베스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보다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 여론이 옛날부터 무서웠는데 그걸 네. 이제 깨달았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랬잖아요.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는 사실 프레임인데 최근에 근데 국민의힘 이중대란 말도 있어요. 이제 아예 국민의힘 이중대가 될 네. 것이냐 그런 비난을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했는데 예. 네. 괜찮다 이러더니 이제 또 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민주당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움직이죠.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번에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 나갈 때 같이 자기도 4월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센 사람이 나와서 원내대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요. 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누가 나올까요? 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는 사람은 없긴 해요. 근데 물론 뭐 4월에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친명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이 무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는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중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친명계가 나와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총선까지 승리를 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자신의 상대 진영의 권력에 대해서 압박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는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짓고 국민의 여론을 모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친명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눈치 볼 때가 아니고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원내대표가 돼야만,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예요. 혹시나 검찰이 정말 무도하게 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당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친명계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댓글로 김두관 의원 나와야 된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추미애 의원 나와라. 네, 추미애 의원은 의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예전 의원님 네. 네, 나오시라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박강원 의원도 나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본인이 나올 수는 있죠. 네. 근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투쟁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올 가능성도 좀 있군요. 예. 최강욱 의원을 추천하는 분도 많은데요. 많아요, 그런 분들도.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지금 지난번에 징계 6개월 받고 끝났나요? 이거 징계 받으면 원래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원내대표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선이라 약간 그렇긴 한데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진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필요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봐요. 뭐 자격 그래요?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김두관 의원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박강원 의원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이 준비는 하시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만찬회동을 했대요, 비명계가.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점연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점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방처럼 이 친문계 인사들이 혹은 비명계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거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공방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뭐 선을 긋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을 포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고초당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한테 고초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예전 정부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정책적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임명했던 사람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초이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밑에 있는 의원들을 몇몇은 뭐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워가지고 뭐 거기에서 반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분열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난 핍박이나 억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하나로 뭉쳐도 이겨낼까 말까요, 지금. 전 정부 지우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로남불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만 공격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전 정부에서 또 모든 거 지금 다 털고 있어요. 수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그거는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의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예. 우병우 전 수석, 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분이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왜냐면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있어요. 경북 영주가 고향인데 네, 맞아요. 지금 서울법대 84학번 동기 박형수 의원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 2023년 신년 특별 사면 복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권한을 다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은. 예.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껄끄러울 텐데.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줘가지고 달랠까 이거? 아니라고 저는 아닐 거라고 아닐까요? 봐요. 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밑에서 일했던 우병우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준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있죠. 어떤 시들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을 공천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장 이제 측근이나 본인하고 친한 사람들을 하겠죠. 속으로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별이지 씨를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지명 교수님 한번 나가시죠, 그쪽. 저요? 네. 어디요? 영양 이런데? 내가 왜? 나 고향 광주라고요. 골탕 먹이려고. 광주로 나갈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또 약간 스팀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행정안전부 산하재단이 대신해서 판결금을 지급하게 하는 일명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요. 여기저기서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제 600개 넘는 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 하죠. 아, 대단한 정부예요. 예. 자, 정부가 왜 이런 반응 내놨는지, 일본은 우리를 또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 평론가는 팬들이 많은가 봐요. 최정규 씨라는 분이 나한테 맨날 문희정을 불러라, 문희정을 불러라. 뭐예요, 그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아, 저희 애청자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애청자인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예, 저도 가끔 너무 열정적이셔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오늘은 또 안 나오셨네. 네. 왜 이러신지. 자, 그래도 열정적인 팬이 있다는 건 중요하죠. 아유,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영친님들 부럽다고요, 제가.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결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안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주도의 제3자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제3자가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없는 제3자가 돈을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한 명 더 늘어난 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하고 우리 정부가 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슨 종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주도 해결책이라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재단 만들어가지고 돈 준다 그랬을 때 네. 그걸 받지 뭐라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한일 관계는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기업들 보고 알아서 니네가 돈 내놓으라 이건데 이 기업들은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와서 이걸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국민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래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실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는 이미 이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그 당시에 이건 한일전이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 윤 후보의 인식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너무 얘기를, 위험하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 후보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니 이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지고 현금 주고 안 주고 이 해결만 되면은 사실 한일 관계 해결되는 건데 이거 결국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니 지금 한일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강제징용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마치 장애물인 것처럼 표현을 했었어요. 어이가 없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수많은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언론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감췄죠. 사실은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쳤어야 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난리를 쳤었으면 어쩌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언론들은 그 부분을 슬쩍 가려주면서 굉장히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띄워주는 분위기로 가놓고는 마치 멋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정부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한패였다. 결국은 한패였으면서 왜 이제 와서 어머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네요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언론이 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나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건 정치적인 문제에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 역사적,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엄연히 피해자가 생존해 계시고 그 가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나. 그리고 우리 언론이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뭐냐면 일본 언론은 똘똘 뭉쳤어요. 한국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놨어 라는 분위기로 일본이 온통 그렇게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에도 진보 보수 언론이 나뉘거든요. 근데 네. 전혀 그거에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과연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감정과 함께 가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해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기쁨과 반색을 표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들의 스탠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고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일본으로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서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6일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서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는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은 그냥 민간인 노동자로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고 관내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강제노동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 1월 31일 날. 그러면 우리 정부라고 한다면 햇소리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항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너네들의 이런 조치가 있었으니 빨리 이거나 돈이나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내가 잘해줄게요. 이러면서 일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슬슬 기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야 돈 내놔 해가지고 너 1억 줄게, 너 1억 5천 줄게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라는 건데요. 유엔에 193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공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한테 심의를 받는 제도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했는지. 예. 근데 일본이 그럼 이 얘기를 자발적으로 꺼내놨느냐? 아니에요. 북한이 자, 너네 이거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식민 지배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니네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 핵심 쟁점이 그거잖아요. 네. 불법행위 여부니까 우리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불법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왜 항상 한국은 북한과 이제 남한이 따로 유엔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심각한 문제 제기는 북한만 해요.
일본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말도 못해요. 예,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에서 따져 물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이 늘 인권 문제를 가지고 특히 미국이 마치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인권의 지킴이 같은 용사 같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도 일본의 과거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야 중국 인권 문제 심각하지, 이란,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지, 니들도 여기 사인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늘 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은 입을 꾹 닫고 북한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리고 북한이 사실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남한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 예,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승하는 거면 그냥 좋은 건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그냥 일본이 사죄했대요. That's all. 그걸로 끝이라요. 아닙니다. 거기서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핵심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는 게 선제 조건으로 들어가 먼저 있어요. 미안하다, 나 잘못했다. 그렇죠.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없었다가 아니고 그 과거를 인정하는 인정하고, 거.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앞에 과거 직시를 쏙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래 지향만 남은 그렇죠.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지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2012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본인이 이제 2차로 총리를 시작하면서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그 이전 정부까지는 그래도 김대중 오부치 이 선언을 승계한다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총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는 했어요. 근데 아베 때부터 완전 바뀌었어요. 소위 말해서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절대로 입 밖으로 공식 사과 이런 거는 꺼내지 않는다가 공식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예. 독도도 우리 거고 다 거짓말쟁이 니네가 이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왜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언론이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심지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일본은 무장을 할 수 없고 일본은 전수방위,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폐기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작업을 착착착착 해오고 있는 동안 과연 한국의 언론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이 이 역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까지 끌고 간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물고 늘어진 언론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아베 신조 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어가자라는 얘기부터 했어요. 이건 뭐냐? 일본이 과거 직시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네. 얘기야? 그런 과거가 없었는데 그냥 계속 미래만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우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경세시킨 망쳐놨다. 주범이다라는 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신은재님께서 순천에서 TV를 보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매일 아침이 즐거운 시청이었는데 웬일인지 요즘 7시 30분에 방영이 안 되고 있네요. 휴대폰으로만 보려니 답답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케이블 TV랑 연결해서 저희 뉴스마트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로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해져서 제가 그냥 독립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겠지만은 핸드폰을 텔레비전에 연결시켜서 미러링해서 보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휴대폰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제가 나중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미안한 마음으로. 자, 지금 일단 우리 이제 문희정 평론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국내 반일 여론이 이렇게 심한데 정부가 무리해서까지 추진하면서 더 이상 변명도 안 하고 아예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정부가 사실 약간 그 정도로 포장할 능력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포장 했어요. 능력도 없다. 능력이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예 포장할 의지가 없다. 아, 의지가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는 나오니까요. 그래도 또 찍어줄 사람들은 찍어줄 거기 때문에 굳이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가 이 정부의 스탠스가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국민적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된 데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진실은 이렇습니다를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상파라든지 종편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이 대통령이 너무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푸는 거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만 했었어도 과연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포장 안 해도 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네. 두려운 게 없죠. 무서운 게 없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정부 부처마저도 정부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걸핏하면은 압수수색 들어오잖아요. 뉴스토마토 압수수색 어떡하죠? 무서워요. 예,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죠? 예. 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저희는 근데 부탁드립니다만 그냥 방송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와서 저희 걸 뒤져봤자 없거든요. 예. 근데 왜 압수수색을 하는 걸까요? 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쓴 그러니까요. 적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압수수색 하시게 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저희는 항상 그 각오를 하고 예, 방송을 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버락 오바마 그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친일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뭐 공화당은 안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다른 이유가 우선시 되면은 요런 건 살짝 접어둘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아베 쪽하고 밀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당시 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 28일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국민도 모르게 비밀리에 협정을 체결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 미국 민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요. 이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국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일국이었어요. 일국 체제여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 한마디면 다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극화됐습니다. 사실은 중동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 예전에는 미국의 한마디에 움직이던 국가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대표적인 중동의 친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자 증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증산할 생각이 없어라고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또 남미에서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는데 미국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의논은 하겠지만 미국 뜻에 발맞춰가지 않겠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브라질을 위시해서 남미 쪽에서 우리는 전쟁에 그런 식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영향권 아래에 있던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해가지고 중동, 남미까지 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 쪽하고도 의존 관계라든지 밀착 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만이라는 곳을 놓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은 전선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사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보다는 일본이라는 대리인 하청을 줘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자 니들이 이쪽을 조금 관할해 줬으면 좋겠어. 대신 니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우리가 서포팅을 할게. 근데 일본이 조건을 걸죠. 근데요 저희끼리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줘요. 네. 예, 그래서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의 제안은 제안일 뿐이어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받기 싫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현재 고령인 생존자 3분, 나머지 12분은 상속자들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미쓰비시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사건으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1심에 52건, 2심에 9건, 대법원에 9건이 가 있어요. 어쨌든 제일 관건은 지금 현재 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15분, 특히 그 중에서 생존에 계시는 3분의 의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3분은 나 못 받겠다,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받느냐 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그러나 이런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수많은 가족이나 뭐 상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이고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받으시고 이 돈 주면 사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분들에게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걸 따르면 전경련과 일본 내의 경단련이 미래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측이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미래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되겠습니까? 내지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지금 미래청년 기금이라고 하면서 네. 전범기업이 여기 참여해 돈 내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한국을 위해서 전범기업이 돈을 내는 거잖아라는 거에 방점이 찍히는 건데요.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돈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인정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걸 교묘히 피해가서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준다는데 아니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논점을 자꾸 돈으로 흐립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피해자들과 상관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본이 왜요? 아니 우리가 ODA 공적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입니까? 최근에 그 지표들을 보면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한국이 일본을 훨씬 앞질렀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수치상 청년 기금을 낸다면 저희가 일본을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왜 우리 청년들에게 일본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역시도 논점 흐리기 중에 하나고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인 연합회 게이단연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뭐 장학금을 지급한다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니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거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둘 다. 네. 그런 거는 배상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들이 앞에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일본 기업 이것과 별도로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겠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거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특별한 일정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역사를 한번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례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 선례를 맞아요. 남게 되면 다른 쪽 어떤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극우의 생각은 저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일본 극우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일본 극우는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일본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 망상에서 한 발도 미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역사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린 잘못한 게 없지. 왜? 대일본 제국은 무오류니까. 그 생각으로 틈만 나면 언제든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에게 굳이 우리가 저희를 좀 잡아 드셔주세요 라고 고개를 디밀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라는 건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는 이 정부가 외교 전략 자체가 없어요. 외교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일본에서도 성의를 보일 겁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외교의 기본은 이쪽에서 하나를 주면 이쪽에서 하나를 받는 거고 서로 딱
교환 등가의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외교의 기본 없이 상대의 선의에 기대서 저희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상대가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죠라는 식은 기본적으로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앉아 있다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장익평님께서 이런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버티려나 봅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씁쓸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일본은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이겼고 한국은 혼자 괜히 이랬다 저랬다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아. 니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기어 들어온다면 내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풀어주고 너네 G7에도 초청해줄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소부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피해본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WTO래 G7 초청되면 어떻고 안 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거기 나라도 문재인 아닌데 대통령 때는 그냥 갔잖아요. 예, 네. 저희 업저버로 늘 가는 나라입니다. 참요. 예. 어쨌든 이 사고방식, 그들이 무엇을 줄 수 있고 주고받고에 대한 개념이 매우 이상한, 매우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는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전에 협정해놓고 왜 다시 뒤바꿔라고 쓰는 다른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명분이 싹 사라지는 거라서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창피한 일이에요. 한국은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만 바뀌면은 뭔가가 바뀌더라라는 식의 인식을 지금 주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일본하고 싸웠는지 왜 소부장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제2의 이 굴욕의 사태를 맞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현황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일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가라 이런 제도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인데요. 계산도 복잡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60시간 일하라는 거다. 아니다. 80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51시간만 일하라.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지 말아라. 나머지 일하면 처벌까지 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5년 만에 또 이런 식으로 69시간 연속으로 일해라.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휴가를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도대체 5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건지 왜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문가 모시고 도대체 이러한 정책의 의미, 문제 이걸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침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이고. 근데 문제는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하고 좀 납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10년에 우리나라 노사정이 네. OECD 평균 노동 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2010년에. 예, 예. 그럼 벌써 13년 전에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16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17시간 요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그러니까 200시간 더 일하는 우리가 거거든요. 그래도 더 많이 일하는군요. 예, 그래서 예. 이걸 점진적으로 평균 수준을 낮추려고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이제 52시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성격하고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실노동 시간을 낮출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64시간, 69시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니 네. 사회적 신뢰가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아니 그러니까 69시간 동안 그냥 계속 일을 시켜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근로자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네티즌이 자기 일과표를 이렇게 띄웠는데 네. 출근, 점심, 출근, 퇴근, 기절, 출근, 병원. 저거 보고 진짜 저도
야, 진짜 저럴 수 있겠구나 느꼈어요. 왜냐면 출근 기절, 병원.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중요한 게요. 네. 점심시간, 즉 휴게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를 60분을 다 쉰다는 전제예요. 저 시간표도. 근데 어떻게 우리가 60분 잘 쉬겠어요? 직장인들 보시면 40분, 30분밖에 못 쉬는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현장은 더 심각하다라는 네. 거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의 발표는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야, 기업이 물량이나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네. 이걸 좀 열어주면 안 되냐. 네. 그래서 이걸 일주 단위가 아니라 월, 월. 분기 네. 혹은 1년 이렇게 탄력적으로 총량제로 바꿔달라 이그런 거거든요.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한 30시간만 일하자. 물량이 없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60시간, 50시간 이렇게 일하자. 그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런데 네. 이 기준을 지금 64시간 혹은 69시간까지 연속으로 연속으로 하게.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맞춰주려는 거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를 쫙 3, 4일을 그냥 일을 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 발표대로 하면 두 개가 다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나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도대체 69시간은 뭐고 64시간은 네, 뭐고 네, 이런 네.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11시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겠다. 연속으로. 그러니까 쭉 퇴근하고 네. 출근하는 시간의 그 사이를 네. 11시간은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발표가. 퇴근하고 출근하는 사이. 사이를 11시간으로 보장해줘요? 예, 그러면 감사하네요. 예, 이제 예. 감사한데 참네요. 그러면은 11시간을 빼면은 13시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법에 4시간이라고 30분을 쉬도록 되어 쉬도록.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1시간 30분을 쉬어야 돼요. 네. 그러면 11.5시간이 나온 겁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대 네, 맥시멈이 네, 네. 단순 계산하면 네. 이걸 6일 하면 69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 7일 일하면 80시간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64시간은 뭐냐? 네. 아니 정부가 69시간을 발표하고 보니 우리가 4주 연속 64시간 이상 일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이게 과로사 산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야, 우리가 아차 싶은 거군요. 아차 싶은 거니까 네, 옵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64시간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69시간까지 허용해놨다가 네.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 사람 산재 아프거나 공고. 다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5시간을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64시간하고 두 가지 버전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64시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1시간의 의무적인 휴식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64시간 할 때는요? 예. 그러면 64시간을 그냥 연속으로 쭉 일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시간표처럼 뭐 12시간도 하루에 가는 거. 아니 아까 그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죽음의 시간표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무, 기절, 병원, 또 근무. 이거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시면 네. 근무 시간이 새벽 1시까지도 하고요. 지금 저기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게 기절 시간이에요. 기절. 예, 이게 이제 기절하는 것처럼 자라 뭐 이런 뜻이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월요일 이게 그전 일요일부터 월요일 아침 6시 정도까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서 8시부터 9시에 출근하고 근무하고 점심 먹고 근무하고 저녁 먹고 근무를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쭉 한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또 이제 잠 자고 난 다음에 병원을 또 가야지 일주일 동안 일하려면 그리고 집안일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혼 안 하려면 집안일하고 방 치우고 치킨 먹는 시간이 하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기절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운전 오래 하면 안 된다고 2시간 할 때마다 15분씩 쉬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시간 상태 근무 시간에는 최대 이제 1시간 반 쉬도록 한 거고 나머지는 특별 조치는 없습니다. 11시간 아까 의무 조치 이외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3, 4일 몰아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최대 뭐 13시간 일해도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예. 내가 마음대로 그냥 몇 시간 일 시킨 다음에 30분 쉬다 와라 이렇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괜찮다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 예외 조항이라는 근로기준법 네. 59조가 있습니다. 네, 특례 조항. 특례 조항 있죠. 예, 거기에는 운송업 4개, 네. 항공육상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병원, 보건업 네. 이 5개는 현행도 52시간을 당사자와 서면 합의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운송업도 사실상 지금 현행 법이 되면 휴게 시간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선백리 향꽃뜨랑님께서 아이들이 죽을까봐 회사 다니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철미님 69시간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가는군요. VTOR님 본인은 매일 지각하면서 무슨 짓입니까?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발표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교수님들이 발표했는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고 정부가 위촉을 한 분인데 그분들은 학교에서 세 과목 일주일에 9시간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9시간 일하면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69시간 몰아서 일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정부는 극단적이다. 저렇게 일하는 게 69시간 누가 이렇게 하겠냐 기업에서. 아이고, 현장 모르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문제가 일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또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일주일 7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법으로는 하루를 지금 현행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최대 6일. 그럼 69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주 단위로 했을 때 법이 현행법이 그런데 정부는 이걸 일주로 계산하지 않고 한 달 혹은 월, 분기 1년. 그래서 최대 1년 44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는 7일 일해서 80시간 일해. 네. 근데 다음 주에는 한 3, 4일 한 40시간만 일하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연속으로 일하고 하루를 쉬고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7일 쫙 일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일한 한 하루를 다시 좀 한 것처럼 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한 빼는 거? 하루 빼는 거.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지금 현재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 시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래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씩 일하고 죽어라 일하고 난 다음에 죽어라 이래가지고 120시간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사실 그 죽어라라는 뒷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어쨌든 120시간 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와 정말 끔찍한 노동관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그냥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69시간을 그냥 계속 일하라고 80시간까지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1년의 총량을 캡을 씌워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네. 1년에 220시간을 네. 초과해서 연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일주일에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게 이제 프랑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69시간을 최대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을 440시간까지 열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당만 지급하면 결국 주 7일 근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끔 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수당만 주면 네, 수당만 괜찮다고 주면.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수당을 다 안 주죠. 그러니까 제대로 주지도 않죠. 이게 포괄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일을 시켜놓고 넌 이만큼만 받아 혹은 눈치 보여서 그 이야기도 못하고 네.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 본인들이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눈치 보고 이야기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런 정책이 도대체 논의가 되고 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노동자를 써먹기가 좀 불편하다. 니네가 너무 노동자한테 유리한 걸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우리가 너무 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이 말을 좀 들은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3월 9일, 거의 이제 1년 됐죠. 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 달 사이에 경제 6단체를 쭉 방문하고 만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52시간이 기업이 수요와 탄력을 맞추지 못하니까 네. 그걸 좀 더 일할 수 있게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취임사 이후에 지금 이 정책이 지난 6개월 사이에 준비돼서 발표하고 정부가 입법 여부에서 법을 고쳐서 시행하겠다까지가 현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 다음에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 막 큰 소리를 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완전히 기업가들 혹은 이 주인의 정신으로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부 정책이 뭐 거의 기업의 민원을 네. 받아서 지금 청부 발표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실제 노동자들이 또
뭐 노조하고 우리들 권리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막 탄압하고. 지금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낙인, 몰아붙이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이런 식의 또 정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좀 국민적 저항이 조금 덜하게 만든 그런 게 있네요. 그런 효과를 지금 정부가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노동 착취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대선급 후보들 그때 나와서 말할 때 주 4일 근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 정의당은 주 신당은 4일, 주 4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5일제. 4.5일. 지금 벨기에가 작년 가을에요. 네. 법을 바꿔서 20인 이상 회사는 전면 주 4일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생산성도 높고 좋다면서요. 지금 효과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바로 이 근처에 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신촌에 있는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노사 합의를 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신촌에 2개 병원, 강남에 1개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들 일하는 병동을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네.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삶에 우리가 뭐 엄청난 권력이 있는 돈을 못 잃을 거면 삶이라도 좀 행복하고 편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한테 더 말도 친절하게 많이 하시고 되죠. 친절하게 되고 서비스도 높아지고 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삶을 개선하는 방향과 또 생산성 서비스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이렇게 과로까지 인정하는 기준을 저는 기업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60, 40 그렇지만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될 일이죠, 이건.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거네요. 한 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이제 그러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 연속 휴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출근 시간 빼고 퇴근 시간 빼고 가서 씻고 뭐 하고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 자체도 5시간도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OECD 주요 국가 중에 또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예요. 그래요. 네. 사실 아는 분들도 1시간은 무조건 기본이고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 4시간을 사실은 길거리에서 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면 시간은 더 5-6시간밖에 안 될 줄어들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현실을 보면 일 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 일주 근로시간을 이건 절대 열어주면 안 되는 이게 와. 불규칙 노동의 핵심이거든요. 과로에. 그럼요. 이거 이러다가 또 정권이 이제 안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라도 손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야 뭐 어떤지 모르겠으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라 하는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하는 거를 내가 도입해 주지 않느냐. 왜 자꾸 불만만 얘기하느냐. 니네는 나쁜 것만 얘기한다. 이래요.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장기 휴가를 활성화시켜서 한 달 정도 가서 쉬게끔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을 봐라.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모순이 있는데요. 네. 유럽을 보라고 그러면 69시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첫 유럽은 번째. 일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를 하겠다, 장기 휴가제를 하겠다. 첫 번째 이제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가 뭔지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이걸 선진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바쁠 때는 좀 일을 몰아서 하고 비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연말이나 뭐 네, 일이 없을 네, 때 비시즌. 그때 이제 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그때 휴가를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장은 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할 때는 일을 시키는데 회사 기업이 네. 연말에 저 2주 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책상 빼라는 얘기거든요. 인사고과 평가도 있고. 불안해서 어떻게 갑니까? 예.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일부 이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되면 그나마 이게 좀 동의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연장 근무, 추가 근무, 휴일 근무 등을 하면 수당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시간 저축 계좌는 수당을 주지 않는. 주지 말고 휴가만 가라는 거예요. 예, 휴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5인 이상 기업들이 연차 휴가 사용률이요. 네. 57%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절반도 채 못 가는 직장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1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15일의 휴가를 법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한 8일 정도 쓰거든요. 그것도 못 쓰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저축 계좌제를 하면 사실은 더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현실이 올 수도 있죠. 그냥 단적으로 저를 보여주세요. 화면을 저를 비춰줘 보세요. 휴가 간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연차 쓰는 거 보셨어요? 월차 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휴가요? 참년. 우리 졸업식도 못 가요, 제가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는데. 이것도 주사일에 하셔야죠, 방송도. 우리 방송 지금 주 5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우리는 그래도 공휴일에 빨간 날은 쉽니다. 예, 근데 다른 방송들은 안 쉬어요. 우리만 바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수당 대신 휴가 가라 그러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럼 차라리 수당을 좀 더 주면서 좀 조절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 어떻게 그걸 다 맞춰주겠니. 예.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하겠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사람들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한꺼번에 69시간의 일을 시켜야 되는 회사가 그러면은 그 직원 3명을 뽑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말하는 장기 휴가도 같이 그 저축도 되겠죠, 휴가가. 그렇지만 69시간으로 2명만 쓰게 하고 휴가 안 보내주면은 회사가 돌아갔는데 뭐 하려고 1명을 더 써가지고 더 힘들게 하겠냐, 그런 회사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도 대기업, 공공기관 인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 50인 미만 이런 데들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네. 장기 휴가나 저축 계좌제는 사실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 요구는 안 했지만 부분 근로자 대표제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하거나 과반 이상의 직원 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이런 제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마케팅 팀이 1팀 있고 2팀이 있는데 우리 이 팀은 69시간 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분 팀 단위들만 하고도 직원들하고 합의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직원 개인이거나 하급 직원 팀에서는 야 우리 그냥 몰아서 70시간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돈 더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일은 더 하고 돈은 덜 받을 수 있고 생명에 지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노조 조직률이 14.2%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꼼수 아닌 꼼수가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일을 실컷 하다가 족이 잘려버려요,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생명은 늘어났는데 우리는 80세, 9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정한 고용 노동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실 거의 빌어먹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현재도 52시간을 일하는 분들이 누가 많냐면 파견 영역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네. 고령, 네. 여성 그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정말 떨어져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69시간 일하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다 이런 밑바닥 일들 좀 해보고 현실을 좀 아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 그냥 머릿속에서만 마치 이 시스템이 완벽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 입장에서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만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막 주판에 굴려가지고 개선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모를까요, 그분들은? 최근에 그래서 정부가 MZ세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제 보니까 MZ세대 노조들도 지금 말이 돼. 이건 못 받겠다 얘기를 한 당연히 거잖아요. 그래야죠. 예. 지금 워라밸을 추구하는 이 젊은 친구들도 이걸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워라밸도 아니지. 우리는 시간도 뭐 애매하지만 돈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있던 시간마저도 좀 뺏어가겠다는 거고 그거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본인은 쫓겨나는 셈이 돼버리고 69시간 일할 사람이 넘쳐난다. 만약에 정부 주장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점점 더 고용 시장의 기회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69시간 일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반대거든요.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그 줄어든 그럼요. 시간에 일자리를 메꾸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69시간으로 가면 지금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는 더 증가하지 않는 문제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자, 연장 근로 대가로 수당보다 휴가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급이 적어서 연장 근로 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도 많이 까다로워진다. 이게 사실은 가장 또 큰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로 선제 같은 것도 보통 인정되는 비율이 적거든요. 저희도 소송을 해보게 되면. 근데 노동부 고시 중에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를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근데 개편 제도를 취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과로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재 내심 결관 질환도 한 270여 건 중에 2020년 기준으로 네. 61건만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64시간, 69시간 했을 때 4주 연속 자기가 일했을 경우에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노동부가 이제 고시로 했을 때 지표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함께 연동돼서 바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도의 후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단견적인 것 같아요. 예. 다른 큰 그림을 못 보고 그 약한 사람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면 되나 보다 이러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좀 전에 이제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 대표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조직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2%에 불과해서 없는 데가 훨씬 더 많고 실효성도 없다. 근데 이제는 뭐 그분들이 있으나 마나 사실 소용도 없게 됐다 이런 얘기고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줄이자 워라밸을 되찾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왜 윤정부는 이걸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한국 노동자 근로시간이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5등 제일 많은 쪽으로 아마 5위인 것 같겠죠. 근데 지난 10년간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줄여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줄여놨어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 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욕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69시간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안전, 노동자들의 삶의 파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견 표명을. 반대 의견 내야죠. 네, 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내야 되고 이건 노동단체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자, 하나는 또 OECD 뭐 평균은 국민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네. 모르시거나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혁명 초기에요. 영국에서 1847년에 공장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공장법. 우리는 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산업혁명 초기에 공장이 막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아동이나 여성 꼬마들이 16시간, 18시간 일하는 상황이 있어서 목숨을 잃고 그러니 하루에 우리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말자. 꼬마들한테, 아동들한테. 이게 10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자는 공장법이 개정된 게 1847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1800년대보다 못한 게 예, 되네요. 그리고 173년 전보다 못한 법을 정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OECD 평균 수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길목에서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업의 입장만 반영을 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고 야만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이 30몇 시간 아니에요? 거의 한 35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네, 35시간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두 배 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월급도 2배 받고 삶의 질도 2배 높아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출산율을 늘리라고요? 이래가지고 애를 언제 낳습니까? 애를 언제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69시간 어머니 아버지가 막 연속 노동에 그 집에 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애를 누가 키워요 그러면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목표를 해가지고 여기도 그 목표를 향해서 기능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되는 건데 목표는 따로 가 있고 A라는 일을 해가지고는 또 이거 못하게 만들고 B는 또 엉터리 같이 해서 모순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짓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게 이 노사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다음 국회 회기 때 이 노동시간 69시간 혹은 노동시간 단축 국회 TF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프랑스가 1968년에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권고를 했거든요. 매년 20% 노동시간 단축안을 고려해라.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런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고 네. 국민들이 여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 우리도 공부를 해봐야지 자꾸 정부 정책이 엉터리가 나올 때마다 할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